클럽. 안녕하십니까, 웨이터 민동기입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어서 오쇼.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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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예. 제가 영상 하지 말자 그랬죠. 사람들이 살 빼라고 저한테. 예. 저는 흡족합니다. 왜요? 예. 생각보다 많이 살이 안 쪘다고 영상을 보신 분들이 역시 같은 급이 아니다 나는. 네. 우리 민동기 국장께서 국민 TV 라디오의 미디어 토크로부터 시작해서 벌써 5년 가까이 방송을 하셨어요. 네. 그동안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딴 방송은 이제 한 10년 되면은 입에다가 석고를 발라가지고 브론즈 마우스인가 뭐 그런 걸로 해서 달아나요, 라디오 방송은. 네. 우리는 이제 뭐 그런 건 할 수 없고 그래서 정상근 기자와 제가 얼굴 축소 서비스 카메라 커트 때마다 우리 민동기 국장의 헤드 사이즈가 상당히 저렴한 거를 만인에게 좀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5년째 되는 딱 그날 양쪽 옆에 붙어서 앉죠. 이런 거는 딱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민동기 국장을 저희가 찬하하는 의미에서 그간의 그 고생을 우리가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영상으로 이제 서비스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뭐 영상이 뭐 다른 게 아니라 뭐 야외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 화면이 뭐 그냥 흐드러지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역시 그 광고를 받기 위한 건데 전화가 한 통도 안 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근데 맘마이스도 한 2주, 석주 지나서 이제 연락이 왔거든요. 자, 전화번호가 쫙 펼쳐졌습니다. 02-3144에 02-1644에 아니, 3144, 2644는 네, 미디어오늘. 그래요. 9944번입니다. 자, 그래요. 미디어오늘 전화번호는, 미디어오늘 전화번호, 후원 안내는 관훈 나이트클럽 동영상 버전 광고 문의는 02-3144-7737번이고, 미디어 오늘 후원 문의는 02-2644-9944번입니다. 다시 한번. 관훈 나이트클럽 동영상 버전 광고 문의는 02-3144-7737번, 02-3144-7737번이고, 미디어 오늘 후원 문의는 02-2644-9944번, 02-2644-9944입니다. 02-3144-7737번으로 여러분 광고 많이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하나 광고 들어오면은 이 어떻게 PPL이 나가는지 이 PPL의 새로운 역사를 제가 써드릴 계획입니다. 예, 그럼요. 어마어마한 홍보. 나 이렇게 광고를 의뢰했지만 이렇게까지 홍보해주면 내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희가 어마어마한 홍보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숙취해소용 음료가 들어오면 여기서 술을 먹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술을 먹고 아주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셔놓고 어떻게 이것이 풀리는지 여러분들께 다 원래 술을 원래 안 드시잖아요. 저 먹을 수 있습니다. 광고만 들어온다면 당뇨가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아주 만수를 처먹겠습니다. 먹다 못해 소변이 나올 정도로 마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숙취해소제 술친굼이 한번 연락 올 만도 해요. 술친굼. 제가 봤을 때 우리 멤버들을 고려했을 때 딱 고기 광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진짜 짱인데. 마포갈매기. 장난 아니에요. 한번 연락 줄 만도 해요. 그렇습니다. 삼성이 한번 좀 연락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삼성이 연락이 올 리가 없고 요즘 회장님 어떻게 빵에서 뺄라고 부회장님 부회장인가 아직? 부회장님. 회장님은 누워 계십니다. 누워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삼성이 지금 거기에 골몰하느라고 관훈 나이트 클럽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 삼성 쪽에 이제 좀 그 시대도 바뀌었고 정권도 교체가 됐고 그렇지. 이래서 저희 이제 경영기획실이라든가 광고 쪽에서 슬쩍 한번 이제 비공식적인 의사 타진을 좀 한 모양인데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뭐 광고 이런 그게 아니라 지금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 2007년부터 아니에요? 그렇죠. 김영철 변호사 그 이후부터 거의 지금 남북 관계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 분위기를 일단 어떻게든 물꼬를 트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했으나 거기 고위 관계자께서
미디어오늘은 아직은 점점점 뭐 이랬다니. 아니 한겨레하고 경향 다 풀어주고 왜 미디어오늘은 아직도? 아니 이 김영철 변호사 그 파문 터졌을 때도 그랬어요. 저희가 삼성과 얘기를 하는 중에 예. 삼성 조지는 기사가 몇 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나간 게 아니고요. 그거를 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많이 나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통상 다른 언론은 편집국과 이렇게 광고국이 혼연일체가 돼서 네. 광고주의 그 구미에 맞는 기사를 또 이렇게 편집국에서 만들어주고 뭐 이런 상호 협력, 네. 연대,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야. 네. 이게 안 되니까 굽는 거지. 그렇죠. 배영규 실장이 술이 부쩍 늘었더라고요. 자, 여러분 국민TV는 아닙니다. 네. 협업이 가능합니다. 네. 얼마든지 광고해주세요. 3144-7737. 삼성 에어컨 여기 들어오면 이 날씨에 외투 입고 하겠습니다. 네, 알몸으로 잘 수 있습니다. 삼성 에어컨 앞에서. 예, 입 돌아가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광고해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늘 나비 넥타이가 굉장히 특이한데. 통상 나비 넥타이 같지가 않죠? 이게 털이 달려 있어요. 네. 예, 요즘 털의 시대입니다. 털의 시대. 예. 왁싱의 시대 아닙니까 요즘? 아닙니다. 털의 시대예요. 그래요? 예. 무슨 털? 아니 뭐 또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알면서 예. 제 입으로 꺼내기 민망해서. 그래요.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의 아주 원내대표 정우택 의원이 열심히 또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부응해서 저도 네. 털 컨셉에 네. 이렇게 나비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 이 멘트. 네. 아니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고. 네.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가 굉장히 촉각이 곤두섰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어요. 예. 그래요. 그 저기 홍보대사로 류여해 씨인가? 네. 예. 그 양반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나와가지고 뭐 무슨 저기 이은미 컨셉으로 맨발로 막 나와가지고 설치던데. 맨발로 네. 정말 참 아주 대단한 인재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아하. 여자는 가만히 앉아 있거나 여자는 조용히 앉아 있거나 여자는 이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신발 벗고 뛸 것입니다. 구두 안 신습니다. 머리 필요 없습니다. 화장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광당 광고 들으면 저희 빨간 옷 입고 그럼. 진행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 이제 빨간 티셔츠에다가 멸공 이렇게 써서 멸공을 써서 이제 국가안보에 대한 특별한 자유한국당의 의지를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티셔츠에다가 아예 광고주를 새겨서 나올 수도 있죠.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옷 광고 만약 들어온다? 속옷 차림으로 방송해야지. 그건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걱정 마세요. 다이어트 전문샵 비타샵에서 빼요빼요 다이어트 캡슐이 나왔습니다. 빼요빼요 다이어트가 뭐예요? 동해 홍게에서 추출한 키토올리고당과 가르시니아 열매 추출물로 만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군뱅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군뱅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굼!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친구 술친굼. 자, 오늘 관훈 나이트클럽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수요일 날 녹화를 해서 금요일 날 내기가 너무 민망합니다. 이틀 동안에 아무 일이 없기를 저게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는. 그 이틀 정도 되는 시간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그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다. 야, 이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 예. 이걸 많이 느끼는 곳이 바로 썰전입니다. 그렇죠. 네. 월요일 날 녹화를 해서 네. 목요일인가 방송을 하는데 그 사이에 정말 구만이 같은 세월이에요. 온갖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 네. 월요일 날에 이야기한 게 쓸만한 게 없는 경우도 있다니까. 아. 예.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시사 프로그램들을 또 생방송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뭐 토론 프로나 뉴스나 다 생방하지만은 그렇게 시사 예능적인 거 빵빵 터지는 자막에다가 자료화면에다가 이거 넣으려면 적어도 3일은 걸립니다. 예. 또 이제 통상의 그 토크 예능은 1시간 프로그램을 1시간만 녹화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2시간, 3시간에서 재밌는 것만 쫙 추려가지고 내는 건데 근데 저희는 아시지 않습니까? 1시간 녹화에 1시간 방송입니다. 네. 편집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퍼펙트한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그런 방송. 광고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144-7737 예, 네. 전화 받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전화를 밤에도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 우리 광고 직원이 밤에 여기서 잡니다. 정말요? 진짜입니까? 농담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했죠. 아니 자면서 네. 광고가 들어오면은 네. 자는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잤는데 광고가 안 들어와 봐. 네. 열포 가죠. 네. 예. 그 옛날에 이제 갑자기 전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이야 없어졌지만 숙직. 아 네. 맞아요. 우리 정상근 기자는 그 숙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아니 저 민동기 국장은 숙직을 경험해 봤습니까? 숙직 아닌 숙직. 어떤 거? 예전에는 미디어를 제가 초창기 입사 때만 하더라도 네. 인터넷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예. 분위기였거든요. 예. 이게 주간 마감 단위였는데 그때는 1차 마감, 2차 마감 이렇게 했어요. 1차 마감을 할 때 예. 그러니까 수요일 날 신문이 발행이 된다. 네. 그러면 월요일 저녁은 거의 무조건 사무실에서 몇 시간 못 자는 거예요. 한 2시간 잤다 일어나서 다시 마감하고. 초과 근무지. 숙직이 아니지 그거는. 어우 숙직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밤마다 이제 남자 직원들이 남아가지고 네. 밤 10시, 11시까지 앉아 있어요. 네. 그리고 후라시를 들고 사무실 곳곳을 다니면서 뭐 언놈이 들어온 게 없나 해가지고 이제 한번 돌아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숙직실 가서 자는 거지. 네. 그렇게 아침을 맞는 게 숙직입니다. 네. 제가 숙직까지 경험한 세대군요. 아. 제가 워낙 또 있었던 곳이 권위주의적인 곳이어서 네. 좀 새로운 시대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도착하기가 상당히 늦어지는 곳이긴 합니다. 예. 극동방송에서. 극동방송에서. 네.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퇴직하기 전날에 마지막으로 숙직을 했는데 사장님이 놀라더라고요. 저놈이 사실상 잘리는 놈인데 네. 형식은 제가 사표를 내고 범인이 이 안에 있어. 수리하는 그런 놈인데 저놈이 제가 퇴직 전날에 숙직을 누가 시켰어? 뭐 거의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예전에 MBC 초창기 인사동에 이제 가구점에 네. 남의 건물에 새 들어갔을 때 이제 MBC 당시에 어떤 기장가 PD인가가 밤에 이제 동료하고 고스톱을 쳤습니다. 숙직하면서 많이 치더라고요. 좀 심심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사장이 전화를 했어요. 11시, 12시. 그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아니, 그 방송국 사장쯤 돼가지고 숙직 하나 안 하나 이게 전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쪼잔하죠. 쪼잔한 거예요. 네. 그런 거에만 관심 갖는 거야. 직원이 몇 시에 출근하나, 뭐 몇 시에 퇴근하나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많이 따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예. 그때 이제 전화가 왔는데 호기로울 때였어. 너 눕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너 눕고 배짜고짜. 그래서 너는 누구냐? 너 사장이다. 너 이 새끼 네가 사장이면 난 회장이야 하고 탁 끊었는데 네. 보니까 이제 직감을 한 거야. 사장이구나. 진짜 사장? 사장. 잠시 후 또 전화가 왔죠. 그때 이 기자가 아주 기지를 발휘해서 그 옆에서 같이 치고 있던 그 직원이 밖에 있습니다. 네, 문화방송입니다. 아까 전화 받은 사람도 제가 처음 봤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잘못 건 것처럼. 그렇지, 그렇지. 그 사장이 딴 데로 전화한 것처럼 이 상황을 아주 깔끔하게 무마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 순간. 근데 예를 들어 생각해봐. 이거 안 치고 있었으면 지가 또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안 받으면 숙직 지금 펑크 내고 딴짓하고 있는 것이고. 절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야, 재치가 대단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은 이 발신번호가 다 남아가지고
택 떴죠. 바로 걸립니다, 바로. 네. 네. 그런 참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인사동 MBC 얘기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 예전에 그 내무부 장관 중에 이익흥 씨라고 있었어요. 네. 예. 이승만 정권 시절이었는데 말기였어. 광나루에서 이제 이승만이 이제 잠시 이제 쉬러 와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낚시를 하다 갑자기 엉덩이를 하나 들더니 붕 하고 이승만이 방귀를 낀 거야. 근데 옆에 있던 내무부 장관 이익흥 씨가 이 친일 경찰 출신이거든. 네. 카카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옆에서 누가 봤든지 아니면 누가 꼬질러 줬든지 이게 신문 기사에 났는데 예. 당시 이승만에 대해서 굉장히 맺힌 게 많은 국민들이 야 이젠 이 아청꾼만 남았구나. 대노했고 이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됐어요. 예. 4.19 이후에 이승만 쫓겨나고 막 이렇게 거기 관리들도 다 그냥 사실상 축출이 된 그런 상황인데 네. 그 이후에 이제 개국한 서울 MBC의 한 PD가 이 이익흥 씨의 이야기를 한번 방송으로 다루고 싶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나 해서 이익흥 씨한테 전화를 해서 저기 그때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 그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은 누가 거기에 응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저 예를 들어서 MBC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때 막말 뭐 라이스 강간 그 발언은 왜 하신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 씨발 새끼야 끊어! 이러지 않겠냐 이거지. 응? 근데 이제 그래서 이 PD가 이제 기지를 부려서 장관님, 장관도 아닌데 장관님, 그때 그 각하 시원하시겠습니까? 그 사건은 제가 봤을 때 뭐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언론이 과도하게 정치적 해석을 덧붙이고 그렇게 해서 장관님의 그 살아왔던 인생 전체를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장관님 나름 하실 말씀 있지 않겠습니까? 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 이러면 솔깃해지지. 네. 이제 그래서 다 녹음을 했는데 녹음을 하고 끝나고 나니까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 양반 입에서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네. 요 멘트를 네. 안 한 거야 이 양반이. 그래서 다시 또 녹음을 하러 갔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장관님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그 멘트 한 번만 더 해주시겠습니까? 누가 그러겠어. 욕 나오지 그럼. 네, 그래서 또 장시간 동안 얘기하다가 그럼 장관님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때 내가 그래서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랬었지. 아 그래서 그걸 땄군요. 따가지고 그걸 타이틀로 단 거야. 아. 이익흥의 전격 고백.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다으. 그래서 그 뒤에 들려오는 전설에 따르면은 네. 너 이 새끼네 지금 도끼 들고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뭐 그랬다는 썰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정말 이제 관계가 정말 국교 단절로 가는 거죠. 네. 그래요. 또 예전에 MBC 관계사 사장을 하셨던 어떤 분이 인사동 MBC 라디오 시절에 이 양반이 또 유흥업소 종사 여종업원들. 네. 제가 말을 굉장히 순화했습니다만은 대충 어디인지 아시겠죠? 네.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미아리, 청량리 이런 데 갔어요. 예. 가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좀 마이크에 담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홍등이 달려있는 곳을 지나가면서 촬영한다? 차량 자체가 박살이 납니다. 용납 못해요 그분들이. 예, 이것도 바람직하지도 않지. 네. 그렇죠. 예, 그는 남의 초상권 침해 그 이상의 침해를 하는 거니까 프라이버시를.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개념이 없었던 때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녹음기가 뭐 우리가 지금 갖고 다니는 이런 스마트폰 같은 녹음기가 아니었어요. 네. 정말 피자 대판 그 두 개 크기. 컸죠 옛날에는 진짜. 그게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마이크를 대놓고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갔어. 돈도 다 지불하고. 이제 여성이 들어왔겠지. 대화를 나누는데 마이크 앞에 들이대면은 누가 얘기하겠어요? 절대 얘기 안 하지.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두꺼운 외투를 입은 가운데서 이제 마이크를 숨기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옷이 자꾸 마이크에 접촉이 되는 거예요. 터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방송에 실제로 편집을 하는데 뭔 얘기만 하면 자꾸 옷이 이제 소리가 그래서 굉장히 묘한 상상을 이야기하는 이게 지금 막 게다가 또 상대 여성이 인터뷰하는 분이 울기도 하는데 그때 쓱 소리가 나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해졌단 말이죠, 분위기가. 예, 그래서 그랬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생이세요? 저는 또 옛날에 책을 많이 봤죠, 책을. 그러시군요. 이 방송 실수담, 혹은 방송 야사, 이런 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샅샅이 다 읽고 지금 머릿속에 두고 있는 그런 상태고. 얼마 전에 박원웅 선생이 세상을 떠났어요. 맞아요. 박원웅 씨 아세요? 아니요, 잘 몰라요. 저는 모르시죠. 이종환 선생은 이름 들어보셨죠? 이종환 선생은 알아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종환 두 분이 선생. 아주 대단했었죠. 네. 전국의 FM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MBC FM 박원웅입니다. 화요일 밤 이종환의 디스크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박원웅 선생은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지만 좀 직장인 캐릭터였고, 이종환 선생은 자유주의자의 스타일이 좀 강했습니다. 약간 예능적인 그런 캐릭터. 예전에 그 이종환 선생이 이제 차가 있었는데 고물차. 어느 날 밤에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자기 또 자가용을 샀고 그렇게 해서 밤에 한 2집 들러가지고 잠옷 차림에 불을 태웠어요. 이종환 선생 부인하고 또 4명이 그 앞에 2명이 앉아서 온양온천을 간 거야 그때. 그 도로도 별로였고 온양까지 지금이야 뭐 금방 가지만은 그때보다 그랬어요. 또 뭐 비포장길도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잠옷 차림으로 밤에 온양온천 갔는데 온천하고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오다가 차가 꺼졌어. 다 잠옷 차림인데. 그런 일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원웅 선생 얘기가 있는데 이종환 선생이 이제 어느 날 그 반프로 많이 했었잖아요. 주말에 또 녹음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이것이 진짜 피자 대판짜리 크기의 릴 테이프 2개가 있습니다. 60분짜리야. 60분짜리. 이 2개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방송 1부 녹음하고 이제 2부를 이제 또 녹음을 해야 되는데 통상 릴 테이프를 한 번 쓰고 버리진 않아요. 이레이저라고 있어. 이레이저가 뭐냐면은 화장품 꽉 크기인데 거기다 올려놓고 징 누르면은 거기 있는 내용들이 다 지워져. 깔끔해진 상태에서 녹음을 할 수 있다고. 그걸 경험을 못 해본 세대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라디오 PD들이. 그렇죠. 컴퓨터 이런 걸로 녹음을 하니까. 다 디지털로 하죠. 요즘. 일일이 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1부 마치고 이제 2부 징 하고 이제 2부 녹음을 해서 딱 걸어놓고 나왔는데 앞불싸 1부 녹음한 거를 올려놓고 거기다 2부를 또 녹음한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의 테이프는 완전히 소리가 없는 거. 그래서 이게 1부를 딱 틀었는데 방송 나올 시점에 일단 테이프 사인이 있거든요. 뭐 몇 월 며칠 뭐 이종환의 디스크쇼 1부입니다. 근데 아무리 돌려도 안 나와. 그래서 방송 시작 시점에 한 10분 동안 비상망 내보내고 그 사이에 이제 회사 근처에 집이 있던 박원웅 선생이 나와서 대타를 띄웠던. 통상 이 직장인들의 그 최고의 처세술이 뭡니까? 가급적 회사와 집은 멀리 둬야죠. 얄팍한 직장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이 회사에 대한 애착심이 대단한 천성 직장인들은 바로 회사 옆에다가 집을 둔다고요. 박원웅 선생이 그랬던 거야. 그래서 오셔가지고 방송을 하셨는데 뭐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특히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돌발 상황이나 비상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회사 근처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동원이 되죠. 그렇죠. KBS에 제가 이제 새벽 5시 프로 많이 나갔는데 그 5시 10분엔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신참 아나운서, 주니어급 아나운서들이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전현무도 있었어요. 전현무하고도 이제 새벽 5시 10분에. 유명하죠, 그 사람은 진짜 그때 KBS 1라디오가 굉장히 엄숙하고 무게 있고 이런 취지였던 방송이었는데. 참 전현무 씨랑 안 맞았죠. 전현무 씨는 시그널과 함께 스튜디오에 도착한 게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3번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분이 아침잠이 많아서 MBC 아침 라디오 그 음악 프로 할 때도 이렇게 지각하고 이래가지고 몇 번 그런 게 있었죠. 그래요? 그분 집이 이제 목동이에요, 목동. 근데 5시 10분에 이제 큐가 들어오는데 4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잽싸게 달려와서 방송하기도 하고 또 KBS 아나운서들은 지역을 꼭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지역을 좀 다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서울로 돌아와서 방송하는 분들이 과외 지역에 그냥 눌러 앉는 분도 계신데 전현무가 이제 대구에 갔어요. 대구에서 방송하는데 대구는 경상북도 대구가 이제 한 전파 에어리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독도의 실시간 화면을 백으로 달고 뉴스를 진행을 하는데 전현무 씨가 이제 또 새벽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면도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이 수염이 이렇게 자란 상태에서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아침 7시 뉴스를 했는데 딱 보니까 이게 마치 독도의 노숙자가 네, 아침 7시 반에 뉴스를 하는 거예요. 10분 거리에 있는 사택에서 자고 있었는데 팬티 한 장 입고 있는 얼굴 수염 임꺽정 수염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와요. 머리는 통키머리 그리고 눈곱 이만큼 날렸어요. 괴물이야 괴물.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차를 그냥 빵 해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1분 늦었어요. 일부러 그 뉴스 시그널을 오래 틀었어요. 다 엔지니어고 뭐 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시간 현재 장마전선이 남하하고 있어서 대구 경북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금호강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가림 기자. 전화가 빗발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이니까 아니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뉴스를 수정인이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KBS 근처에 배창복 아나운서라고 그분이 살고 계셨어요. 그분이 자주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회사를 사랑하는 그런 분이구나.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후리 선언을 안 할 그런 분이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여간한테 그런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참 정겨움이 있었네요. 그러네요. 요새 MBC를 생각하면은 뭐 좀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뭐 어디 가서 한마디 했다고 그냥 바로 해고 도마 위에 올리는 이런 MBC가 과연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하는 그런 좀 회의감이 들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명박 시절 때만 하더라도 공영방송 정상화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밖에서 봤을 때는 좀 미진한 듯 해도 어차피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KBS, MBC는 정상화 시켜야 되는 그런 방송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열망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대체제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굳이 KBS, MBC 안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세요. 사실 참여정부 때도 이제 인터넷 미디어가 막 육성되고 뭐 포털의 영향력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던 때였지만 그래도 그때는 공영방송의 기능이 있었어요. 그렇죠. 다른 곳에서 뭐 이런저런 속보가 나오더라도 그 공영방송이 보도를 해야 저게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공영방송 보면 정신만 사납고 눈 버린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모든 공영방송 기사가 다 그렇게 진실과 진리의 척도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빌 게이츠 사망. 그런 전대미문의 오보. 이거 한 달 만에 나왔네요. 이게. 전대미문의 오보도 사실 공영방송을 통해 나왔습니다. 뭐 그런 예외도 있었지만 당시만 해도 그래도 공영방송이 뭔가 보도를 하면은 저건 진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 지금은 공영방송 보도를 제일 봅니다. SBS나 JTBC 보도 정도쯤 돼야 믿을만 하지, 뭐 종편이고 뭐고 하나도 이제 사실은 신뢰감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참 이런 안타까운 시대인데 참 큰일이에요. 만약에 공영방송이 정상화 되더라도 과연 국민들에게 과거와 같은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저는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예전과 같은 거는 정말 과거의 얘기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언론사들이나 매체나 언론들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런 매체나 그 소속돼 있는 언론인들이 나름 뭐 큰 규모의 조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것으로도 대체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영방송이 그 정도의 어떤 스탠스를 만약에 못 보여준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교통방송 TBS만 하더라도 이미 공공의 전파를 사용하는 그 매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저는 최상의 그 수준까지 갔다고 보거든요. 그 김어준 따위가 하는 방송에 대해서 너무 과찬하시는 거 과찬이 아니라 예. 공공의 전파를 사용하고 있는 그 매체에서 야, 저 정도면 맥시멈이다. 그 정도 갔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달라진 시대에는 아마도 저 방송이 좋아졌다. 저 방송보다는 우리가 믿어주자. 이런 분위기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래. 이제 방송마다 각자 자기 색깔이 있어서 예. 각각 편파 방송을 하는 거죠. 그중에 내가 듣고 싶은 방송을 하나 골라서 보는 이런 구도로 이제 가는 것이 예상할 수 있는 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TBS만의 저는 색깔이 칼라, 논조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됐다고 보거든요. 박원순 시장 알아야지.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나름의 어떤 칼라가 있다면 이제는 이제 KBS나 MBC도 공영적인 행태긴 하지만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 나름의 어떤 칼라가 형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게 형성이 될 때 사람들이 예전만큼의 그걸 보낼 것인가? KBS가 잘하는 게 어떤 기계적 중립성 이런 걸 굉장히 잘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했을 때 KBS 잘한다. 시청자들이 박수 보낼까요? 저는 약간 좀 거기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에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 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 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관훈 나이트클럽, 한국 신문방송 인터넷 미디어 종사자의 재충전 공간. 민동기 미디어 평론가와 김용민 미디어 피폭자가 함께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KBS의 어떤 분을 이제 만났는데 참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재밌는 얘기부터 하자면은 고대영 사장에 대해서 이제 KBS 새노조 조합원들이 이제 피켓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언론운동계의 바웬사의 뜻대로 한번 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뭐 일주일만 이렇게 출근 저지하면은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이 양반 얘기는 아주 단출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KBS의 고위층은 나의 그 인생의 백업을 마련해주면 기탄 없이 난 나간다. 그 누구라고 저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퇴로를 열어주면 어디 갈 자리를 마련해주면 내 생계 대책을 세워주면 자기는 이제 그만둘 수 있다. 이런 입장이란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KBS 새 노조원들이 이런 인간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뭔가 운동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모양이 빠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자, 이제 고대영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대영 사장이 이제 출근을 할 때 격세지감을 아마 느낄 것이다.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과거에 이제 출근을 할 때 출근 저지 투쟁하면요. 청경들이 달려들어서 뜯어말리는데 이것 때문에 KBS 노조원들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그런 참사도 있었다고 우리 언론운동계의 바웬사가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진짜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는 동안 KBS 청원 경찰 분들의 파워가 너무 세졌어요, 진짜로. 근데 요즘에 안 한대. 안 막아요? 안 막아. 오! 딱 내리는 순간 피켓팅하는 조합원들과 마주친다는 거야. 아하. 이거 하나만으로도 고대영 사장이 느끼는 충격은 이만저만할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 무상을 느끼시겠구나.
그 상황 발생하면 끝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장겸이나 고대영이나 오바를 할 수가 없어. 네.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네. 우리 저 KBS, MBC의 뜻 있는 우리 조합원들, 언론인들이 네. 가열차게 유쾌한 투쟁을 벌인다면은 전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KBS 제가 만난 분 그분 말씀에서 제가 좀 많은 영감을 얻었는데 뭐 세상이 다 그렇게 편파 매체로 가더라도 KBS만은 공영성,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제 그분들 얘기입니다. 그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처럼 5대5로 얘기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민주당을 O 비판하면 자유한국당을 O 비판하고 뭐 그런 식의 그 기계적 중립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전개됐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뭐랄까 대화의 그 풍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말씀이 그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많이 쉬었거든요. 일이 없어서 많이 쉬었습니다. 쉬면 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 양반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어떤 프로는 완전히 진보적이고 어떤 프로는 완전히 보수적이고 이런 프로그램별로의 여러 색채들이 다 있는 것을 KBS의 플랫폼에 담자 이런 얘기예요. 그 양반 얘기가. 어차피 이제는 KBS 브랜드의 프로그램을 보는 게 아니라 KBS가 만든 각각의 브랜드의 프로그램이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나간다는 얘기죠. 인터넷을 통해, 뭐 네이버 TV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그 좋아하는 그 매니아들만 보시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내내 KBS 틀어놓고 본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이거예요. TV 시청은 2시간 정도 보면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럼요. 그 내내 보는 사람이 없고 그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젠 이 휴대전화로 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별로 각각의 편파의 색채를 띠는 걸로 그렇지만 모아보니 절반은 이쪽 편, 절반은 이쪽 편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뭐 굳이 진보 보수 이런 차원에서 나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최소한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팩트 체크하고 검증은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뉴스만 딱 놓고 보면 정말로 참 언론의 이 특히 정치 저널리즘이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일단 써요. 그 발표와 상반된 입장을 가진 조직이나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반발하잖아요. 그럼 반발한다고 써요. 그리고 끝. 이거를 공영방송이 중립성이라는 미명하에 지금까지 그게 보도가 돼 왔었거든요. 거의 메인처럼 보도가 되어 왔었거든요.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 민동기 국장 말씀처럼 거짓과 진실이 확연하게 갈려가지고 진실만 보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게 또 그렇지 않잖아요. 거짓으로 보이는 진실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뉴스도 이쪽 뉴스는 그런 뉴스, 저쪽은 또 저런 뉴스 이렇게 색채를 좀 다양하게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드는 뷔페식 그 뉴스 프로그램이 뷔페식. 아니 저는 이를테면 문준용 이번에 국민의당 증거조작 그 사건만 하더라도 애매하잖아요. 제보자의 신원도 좀 의심스럽고 그러면 아예 논란으로 다루는 방식 혹은 우리는 이게 채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체크를 해서 보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언론사 입장도 이제는 좀 한국 언론에서 나와줘야 할 때라고 봐요. 그거를 독자들이나 시민들도 기다려줄 필요도 있다고 보는 거고. 자, 이런 실험들을 이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발표를 했어. 다른데 막 써. 근데 우린 안 써. 야 이게 좀 이상한데? 이러면 또 우리만 안 쓴다고 또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한국 언론에서 이제는 좀 이거는 진짜 공허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진짜 고민을 해야 돼요. 이런 식의 보도는 그만해야 된다는 식의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오늘 첫 번째 이슈가 문준용 관련 보도죠. 입에 거미 줄줄 뻔했네요.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나왔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40분. 방송 시작 40분 만에. 40분 만에. 예, 드디어 첫 번째 이슈를 다루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준용 관련된 그거는 이미 동기 선배가 이미 쭉 얘기를 하셔가지고 굳이 덧붙일 게 있나 싶기도 한데 뭐 어쨌거나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사실 뭐 그게 조작됐다고 국민의당도 인정을 했으니까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언론도 지금 국민의당을 비판하고 있고 근데 과연 언론은 어땠나라는 게 또 저희의 이제 관심사였죠. 그렇죠. 문중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했었나. 그러니까 당시에 뭐 김인원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위원장 이 사람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부단장이고 검사 출신이래요. 그렇죠. 많이. 특혜 채용 의혹을 주장을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대체로 그의 말을 거의 받아 썼다. 그 점이 좀 문제라는 생각이 좀 다 같이 거죠. 받아 쓴 건 아니잖아요. 다 같이 받아 쓴 건 아니죠. 근데 거의 다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거의 국민의당의 어떤 그런 논조와 동조를 이루는 그런 보도는 MBC가 수도 없이 냈고. 그렇죠. MBC가 최고였죠. 최고였어요, 최고. SBS는 뭐 한 건도 안 냈다는. SBS는 맞아요. 한 건도 안 냈고. KBS도 한 건? 한 건. 한 건 냈고요. 결국 뉴스의 가치는 한 건 또는 아예 안 다루는 것. 뭐 이 정도에서 드러난다고 보는데 MBC는 이제 과도하게 5일부터 5, 6, 7, 8. 그러니까 대선이 9일이었죠. 5, 6, 7, 8. 그러니까 4번, 4일을 다 다룬 거죠. 이게 5월 5일 날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MBC가 이걸 다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KBS 같은 경우는 한 건 5월 6일 날 한 건 다루긴 했는데 이 녹취 음성을 국민의당이 조작된 그 녹취 음성을 쓰진 않았었대요. 근데 MBC는 그 녹취 음성을 쓰면서 좀 의혹을 계속 부풀렸었고. 이쯤 되면은 사과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MBC는 보도에 대해서 최소한의 시청자들에게 그 입장 표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지상파 방송사 중에서 좀 적극적으로 보도를 한 곳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상황이라든가 팩트 자체가 지금 조작된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저는 MBC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특히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MBC 본부 민실이 민주언론 실천위원회죠. 거기서 이 MBC 뉴스 보도를 보고 일종의 평가를 내놨는데 그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업 의혹을 집중적으로 반복해 보도하면서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시도는 없었고 반론권조차 충실히 보장되지 않았다. 그래서 대부분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했다. MBC가 직접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 보도의 필수 절차들을 모두 무시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런 건 아닌가? 2012년에 MBC가 안철수 논문 표절. 그렇죠. 오보죠, 오보. 완전한 오보로 드러난 거. 보도를 했어요. 안철수한테 미안해가지고. 중립을 지킨다고. 얼마 전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공동저자로 참여했던 논문에 대해 재탕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에는 안 후보의 학위 논문이 다른 논문을 상당 부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보도했다가 표절 논란이 일었던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논문에 대해 서울대학교가 표절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해석도 여전히 좋은 친구였어. 그러니까 MBC가 할 수 있는 저널리즘은 오보 저널리즘밖에 없다. 그래서 김장겸 씨는 늘 인생이 오보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억측이 될 만큼 안철수 이게 살짝 위험한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상상력과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왜냐하면 문준용 그 국민의당 증거 조작에서 안철수 논문 표절로 연결시킨 다음에 다시 빌 게이츠 오보로 엄청난 상상력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그렇습니다. 저는 판타지의 아주 달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MBC가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걸 보면서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역시 이 MBC는 영향력이 없구나. 그렇게 열심히 보도를 해도 열심히 갈고도 열심히 스크래치를 내도 그게 여론이 안 되는구나. 그렇죠. 뭐 여론조사 공표 전에 했던 마지막 여론조사하고 거의 뭐 대선 선거 결과하고 뭐 이렇게 뭐 엄청난 차이를 만들지 못할 만큼 그런 보도들이 전혀 효과가 없었죠. 또 시청 앞 광장에 모였던 그 친박 집회, 이른바 자기들 이야기로 태극기 집회. 그자들이 뭐 500만, 150만, 뭐 이거 얘기했을 때 엄청나게 필터링 없이 그걸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쪽 뭐 추산이라고는 얘기했지만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걸 여과 없이 보도를 한 거야. 이거 보면은 전 이때 이 정도쯤 되면은 더 이상 국민들이 MBC 뉴스를 보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MBC에서 지금 그 카메라 밖으로 밀려난 생각이 좀 있는 기자들, 또 해직 기자들, 그분들의 심정은 찢어집니다. 사실 이제 MBC 뉴스가 망가지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마치 솔로몬의 그 재판 때 진짜 어머니의 그 심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결국 그렇게 해서 MBC가 김장겸을 내쫓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래도 이 기자들이 또 오랜 기간 공백기가 있잖아요. 공백기를 채우기 위해서 또 취재 현장에서 뭐 기량으로 혹은 뭐 인맥 관리로 이거를 원상을 복구하는 이 작업까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네, 문준용 사건을 보면서 또 요즘에 그렇게 보도한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참에 특검하자 라는 식의 그 힘을 실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선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고 국민의당은 거듭 사과하면서도 특검 등을 통해 특혜 채용 의혹을 함께 조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철저한 조사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특검을 통해 특혜 채용 의혹 자체도 함께 규명하자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또 자신은 알지 못했고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도 몰랐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도 이번 제보 조작에 당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동시에 특혜 취업 의혹 진실도 함께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안 봐서 참 다행이지 이런 보도를 보면서 아는 분들은 화병이 나겠어요. 그러게요. 어떻게 또 논리가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떤 주장을 했을 때 필드에서 현장을 취재하는 취재 기자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거든요. 안 쓸 수는 없어요. 써야 되는 거고 그게 정말 전혀 말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지 않으면은 보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한국 언론의 문제는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보도를 하지만 근데 이게 도대체 맞는 주장인지 이 제보자가 신빙성이 있는 사람인지 정말로 동료인지 이걸 계속 팩트 체크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걸 안 해. 많이 좀 이상했었잖아요. 그때 처음 나왔을 때 뭐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확인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냥 음성 변조된 뭐 녹취 그리고 무슨 문자 하여튼 뭐 이런 것만 있었지 뭐 그 사람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뭐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언론들은 그냥 중앙일보도 그렇고 뭐 조선일보도 그랬던 거죠. 그냥 뭐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문재인은 아니라고 한 말 하지 말고 해명을 해라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한 건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혹을 제기를 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이 정말로 이번 사태를 저는 심각하게 보는데 기본적으로 국민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요. 어떤 공당이지 않습니까? 공당이 이런 문제 제기, 의혹 제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거 없이 정말 이런 조작된 걸 가지고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 이런 최소한의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장을 인용을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기본 베이스를 국민의당이 박살을 내버렸어요. 아니 근데 뭐 당시 기자들한테 들려준 녹취가 이미 다 음성 변조된 거라면서요. 그렇죠. 아니 그거 어떻게 믿어? 원본을 듣고 나서 나중에 이걸 갖고 보도를 할 때 그때 이제 목소리를 바꿔가지고 낸다든지 이런 경우에 기자들한테 파일을 릴리즈를 할 때 원본을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방송에 쓰실 때 음성을 변조해서 써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냥 아예 줄 때부터 음성이 변조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조금 그런 신빙성을 의심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죠. 그 당시에 이건 100% 사실이고 팩트고 검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정치인이면 정계 은퇴를 해야 됩니다. 저는 진짜 심각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자기들이 확인하지도 않은 걸 이렇게 뿌려가지고 대선에 악영향을 끼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 열린사회 공적이죠. 저는 사람이 어떻게 나의 실수 이렇게 한다고 이게 통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뭐 나의 실수를 넘어서 특검해가지고 이게 진짜 의혹을 밝히자고 매우 심각한 이건 잘못이고 이거는 뭐 하여튼 뭐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이제 더 이상 국민 앞에서의 그 발언권을 상실한 그런 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이 문제는 뭐 약간 정치적 책임을 진다면은 제가 오늘 김용민 브리핑에서 얘기했습니다. 국민의당은 해산을 해야 되고 안철수 씨는 당연히 정계 은퇴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저 스스로 정계에서 저를 퇴출했어요. 아, 은퇴하셨나요? 은퇴했어요. 탈당을 했고. 자유한국당은 왜 들어가셨나요? 아, 그렇구나. 아니, 그 블루오션이 있더라고. 내가 몰랐네. 국민의당 증거 조작 사건. 예. 이 문제, 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 순간엔 무슨 양상이 벌어질지 상당히 변화된 양상을 또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네.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벤지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네.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벤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당 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당 콩차 내 몸의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요즘 기자들이 취재를 안 해요. 그 예전에 그 화면 기억하십니까? 김무성이 당대표일 때 주니어급 기자들이 마이크 대고 따라다녀. 너 질문을 안 해. 그 뭘 마이크를 왜 대냐 이거지. 어? 그래서 김무성이 뭐 이러면 뭐 그거 녹음하려고 간 건 아닐 테고. 아니 정치인들이 기자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대면 알아서 이게 자동 자판기처럼 뭐가 나오나 봐. 아니 이제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정치인이 무서워서 뭐 이 차원은 아닌 것 같고 뭘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관성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요. 제가 또 이 유사 저널리스트로서 지난주에 한 건을 한 거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 아들이 학교에서 성폭행을 했다. 그래 놓고는 뭐 퇴학을 면하고 뭐 그렇게 해서 서울대 가고 큰 문제 아닙니까? 성폭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그 의혹을 제기했어요.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 하나고등학교의 그 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자 선생님이 그렇게 증언했다는 겁니다. 이거 뭐 그러면 근거는 하나만 이거고 이 근거가 과연 사실인지 그리고 그 선생님이 지금 계시니까 그 선생님한테 확인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 아무도 안 하대. 내가 했어. 그래서 당시 일단 녹취록을 쫙 봤지. 봤는데 이름이 안 나와. 아하. 뭐 안경환 후보자고 뭐 서울대 교수 아들 이런 막 한마디 없고 사회지도층이고 그 아버지가 나중에 학교에다 편지를 보냈다. 이거밖에 없는 건데 이게 어떻게 곧 안경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지. 선생님한테 이 성폭행했다는 남학생이 안경환 후보자 아들입니까? 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자유한국당 주장은 뭡니까? 딴 거하고 헷갈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허망한 의혹 제기를 했어요. 혼자 나와 한 것도 아니고 10명 대동하고 나와가지고 그 구라를 친 거야. 아주 그 인실 X의 상황이 그랬다. 인생은 실전임을 확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만약에 주광덕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지난주 금요일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월요일이 되도록 관련한 기사가 전혀 안 나와요. 주광덕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 받아치기만 한지 주광덕이 착각한 건지 아니면 사실을 얘기한 건지 공익제보자는 살아있는데 그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서 의혹을 제기한 건데 그 제보자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해야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요일 밤까지 가도록 아무도 안 해서 한번 해봤는데 아닌 걸로 나왔어요. 이건
뭐 일요일이라서 다 쉴 리는 없을 것이고 그 이튿날부터 신문이 또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일요일에 일간지는 근무를 하죠. 일간지뿐만 아니라 방송사는 뭐 24시간 365일 일을 하니까 그 저만 통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도 그걸 취재를 안 했어요. 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예전에 자유한국당이 이 문준용 씨 관련해서 어떤 의혹까지 제기했냐면은 안철수 후보,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 유승민 후보 다 자식들이 나와서 유세를 한다 이겁니다. 근데 왜 문준용은 안 나오냐? 그런 거 가지고 아이고 등신 같은 놈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등신이라고 얘기해도 이건 자정 노력. 쫓겨나지 않으십니까? 쫓겨났지만. 예.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아주 아드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적폐 청산을 막아야 한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나쁜 거는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적폐 청산을 막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아이고 참 뭐 아버지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나 뭐 그런 생각을 또 하긴 했는데. 예. 홍준표 후보 아들 홍정석 씨의 5월 5일 위키트리 인터뷰.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시면 적폐 청산 없는 사회. 적폐 청산 없는 사회, 그런 사회 만드실 겁니다. 적폐 청산 없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실수를 하는데. 그건 진짜 본심으로 한 얘기인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거고 적폐를 청산한 걸 막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본심인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자식은 나오는데 또 그런 말도 했어. 김유정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안희정 후보의 아들이 나와서 선거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안희정의 아들이 지금 문재인 후보의 양아들 노릇을 하고 있는데 넌 뭐 하고 있니? 문준용 씨한테. 야, 김유정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2012년에도 취업 특혜 의혹은 제기됐지만 그때는 위풍당당했던 준용 씨가 2017년 대선에서는 왜 숨죽이고 숨어 있는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아들을 선거의 양아들 삼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준용 씨는 지금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김유정 씨 정치 자칫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논평을 하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정치 혁신을 위해서 뭐라고 야부리를 칠 거 아니겠어? 정치 다시 배워야 합니다. 김유정 씨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다시 장착을 하든지 아니면 해산되는 당과 함께 사라지든지. 정말 좀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꼈어요. 그 사람 보면서. 그 사람이 예전에 저를 막 비난했던 경력이 있어서 뭔가 아까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눈치를 계속 저는 그치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저를 씹으면 전 지구까지 가서 계속 같이 씹어요. 그럼 좀 나를 안 씹는 게 좋아.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일본 3대 명소 오사카성. 달달한 오코노미야키를 마음 편히 즐기고 싶으신가요? 일본말 못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게 호타루 민박이 도와드립니다. 오사카의 중심지 남바역에 있고 한국 스태프들이 상주하여 맛집 소개 일정을 도와드리고 게다가 철저한 보안까지. 검증된 호타루 민박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주세요. 예약 시 방송을 들었다고 알려주시면 특별 할인도 해드립니다. 하이 라시 하이. 자, 다음 이야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MBC 관련돼서 뭐 짧게 소식 하나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좀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난 22일에 MBC 예능 PD 47명이 연서명을 그렇죠. 했었죠. 네. 네. 웃기는 방송 만들려고 예능 PD가 됐는데 회사가 더 웃긴다 막 이런 취지의 성명이었는데 무한도전 김태호 PD를 포함해서 총 47명이 연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 있는 출연자도 사장이 싫어하면 못 쓴다. 그러니까 노래 한 곡, 자막 한 줄까지 간섭하는 거 보면 지지리도 할 일이 없는 게 분명하다. 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아무리 시청률을 잘 뽑아도 멀쩡해 하던 프로그램 뺏긴다. 네. 김태호는 예외였지. 그건 건들 수가 없죠. 김태호 PD를 어떻게 건드립니까? 근데 이 예능 PD 성명서를 보면서 김태호 PD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겠다. 흔히 말해서 건드리지는 못하더라도 그 분위기라는 게 이게 전해 오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트럼프도 김태호는 못 건드립니다. 그 권성민 PD도 예능 PD 아니에요? 네, 권성민 PD도 물론 이름을 올렸는데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는 윗선에서 그 일개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자까지 간섭을 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한 상황이죠. 그래서 MBC 예능 PD 중에 권성민 PD가 TBS 김모 프로그램에 잘못 나갔어. 출연을 합니다. 아니 뭐 나갈 수 있는데 나가서 했던 말이 망언이더만요.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얘기가 뭐 일단 뭐 현 경영진은 즉각 책임지고 퇴진해야 한다. 그리고 해직 언론인 선배 6명을 포함해 100여 명의 유배된 동료들이 바로 돌아올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지는 게 1차적 해법이다. 지당한 말씀이죠. 네, 여기까지는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그리고 출연진 간섭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MBC뿐만 아니라 이전 정권 하에서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을 텐데 이를테면 가수 이승환 씨 등 정치적으로 이슈가 됐던 출연자를 MBC 예능 프로에서 쓰는 건 불가능했다. 우리는 사내 아나운서를 캐스팅하려고 해도 파업에 참여했던 아나운서면 섭외가 불가능했다. 세상에. 네. 그리고 여기가 이게 아마 김윤미 PD가 얘기했던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예능 PD들은 사측의 어떤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나요? 물론 이제 MBC 말고도 전 정권 하에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방송사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을 텐데요. 표창원 의원이나 아니면 이승환 씨나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이슈가 됐던 출연자들을 쓰는 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했고요. 지금처럼 김어준 씨 같은 분도 MBC에서는 절대 쓸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분이죠. 김어준 씨 같은 분도 MBC에서는 절대 쓸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분이죠. 근데 뭐 이런 거 이제 사실은 MBC뿐만 아니라 다들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고, MBC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내 아나운서들 같은 경우에도 사내에서 저희가 아나운서를 캐스팅하려고 해도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아나운서들은 절대 방송에 나가지 못하게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내 아나운서, 사내 직원들조차.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런 아나운서가 우리 방송에 적절하고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도 다른 이름으로 이제 와요, 항상. 그동안 뭐 이제 엄청 유명했던 간판급 아나운서들, MBC 아나운서들 되게 많이 나갔는데, 다 이런 이유고, 나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예능 화면에서 뉴스 보도 자료 사진 같은 걸로 쓰려고 해도 그것도 못 쓰게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섭외 간섭 되게 일상화되어 있고요. 김어준 씨 같은 분도 MBC에서 절대 쓸 수 없는 분 중에 하나. 적폐를 어떻게 쓰죠? 우리 권성민 PD가 조금 좀 이게 잠시 판단력이 흐려진 게 아닌가. 세상이 바뀌어도 김어준은 TBS에 묶어놔야 한다. 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장경희 님이 시사 프로 하나를 김용민 PD에게 맡긴다. 어떤 스탠스입니까? 그러면 이제 두 분하고 의절을 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 김용민 라인인데. 아니 제안을 한다. 같이 가야지. 같이 가자고. JTBC 썰전에 대항하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뚱전 이런 걸로. 아니, 같이 가시죠. 내년에 교회를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설교를 안 하고 썰교로 해가지고. 진짜로 만듭니까? 만들려고.
앞에 뱀 풀고 악어 풀고? 그렇지, 당연히. 워터 해저도 만들어가지고. 예. 교인도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예. 교인은 다 들어오게 하도록 하고. 하여간 그 MBC의 이런 예능, PD들의 이런 저항은 사실 이제 진짜 전 구성원들이 다 들고 일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진짜 구성원들이 파업을 할 때도 사실은 아니 제가 뭐 직종별로 이렇게 좀 차별을 두는 건 아니고요. 이게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보도 부문 같은 경우도 취재처를 오래 비워두면은 그 사실 좀 굉장히 좀 데미지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방송사 과거에 보면은 파업을 풀자는 쪽이 주로 이제 보도 부문들이었고 또 예능 PD들도 사실은 현장을 떠나서 계속 이렇게 투쟁하는 것이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능 PD들은 정말 부담이죠. 이제 그래서 시사 교양 또 이런 쪽에서 주로 이제 앞장서서 이렇게 투쟁을 주도하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MBC가 시사 교양 부분을 없애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여간 이 예능 PD들까지 들고 일어났다는 거는 이건 뭐 전 구성원의 뜻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우리 저 장겸 시용스 빼고, 장겸 시용스 빼고, 그분들이 다 따로 나와가지고 야구단을 창단했으면 좋겠어요. 장겸 시용스로 해가지고. 실업 야구는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스코트가 김장겸 사장입니까? 그래요. 하여간 참 MBC가 빨리 좀 원상 복구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한데. 근데 사실 이 정도로 MBC가 지금 문재인 정부 시대 언론 개혁 대상 1호지 않습니까? 사실상.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MBC에 괜찮은 프로그램이 그래도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잘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시청자들은 그걸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엄혹한 상황에서도. 그런데 이제 사실은 목포 MBC, 광주 MBC를 비롯한 호남권 MBC 시청자들은 아니 MBC가 뭐가 어때서? 진짜로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당장 그 우리 추혜선 의원 어머니도 광주 목포 사신다. 목포 사시는데 아니 왜 MBC에 대해서 욕을 하냐고. 세월호 보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목포나 광주 MBC 얘기고 서울 MBC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서울에서 내려보내는 거는 이북 방송이고 전라도 이 MBC가 만드는 방송은 진짜 자유 대한민국 방송인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아주 굉장한 격차가 느껴지고 또 대구 가서 또 대구 분위기가 또 다르다고 하는데 근데 그 대구에서도 어떤 대구의 한 시민분께서 MBC에게 쌍욕을 퍼붓고 맞아. 개쓰레기 MBC. MBC네 방송국. MBC 개쓰레기야 이것들아. 맞아요. 나 MBC 제일 싫어한다. 잘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이게 MBC가 이제 개쓰레기라는 걸 이제 거기서 김용민 브리핑과도 인터뷰를 하셨죠. 그렇죠. 아니 당장 제 프로그램 들으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 한복집 하시는 분이고. 대구역인가 동대구역 근처에서 한복집 하시는 분인데 그 지역에서는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구 쪽의 MBC 젊은 PD들은 또 생각이 바르게 잡혀 있는 거죠. 아니 뭐 젊고 늙고 뭐 영남이고 호남이고를 떠나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어디에 살건 어느 MBC에 소속돼 있건 간에 그 현재 그 MBC가 상당히 맛이 갔다라는 데는 뭐 다른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하여튼 MBC가 좀 빨리 복원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또 응원을 해드렸으면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권성민 PD가 징계를 받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살짝 나오긴 했는데 인터뷰를 외부에서 뭐 하겠다고 얘기는 했다는데 아마 그게 허가를 안 내줬다 뭐 이런 명분으로 징계를 할 것 같은데 옛날에는 뭐 얘기 안 해도 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PD가 그 또 방송인이 뭐 어디 나가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데 굳이 미주알고주알 보고를 하는 게 아니 제가 MBC 출입하고 이럴 때는요 그냥 수시로 했어요. PD들 기자들 인터뷰 기자가 언론인이 다른 매체랑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직속 상관한테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되지. 그게 무슨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니 난 잘 그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요. 뭐 그렇게 해서 징계 줘봐야 그 징계에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뭐 그 해고 조치가 나온다 한들
그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 관훈 나이트클럽이 업데이트가 되는 시점에 뭐 징계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뭐 그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아무튼 또 뭐 징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뭐 해고로 가겠지. 예. 여기는 뭐 조금만 잘못해도 다 해고니까. 네. 그런 거에 굴하지 말고, 그래, 할 테면 해봐라. 난 너희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인이 저들에게 더 큰 빅엿이 될 수 있다는 점. 예. 그 점을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지난 24일로 지령 3만 호째를 발행을 했더라고요. 1호, 2호, 3호, 점점점점 드디어 3만 호. 네. 최초! 한국 언론 최초. 그렇죠. 1920몇 년에 창간을 했으니까. 1919년 3월 5일. 네.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4월 1일에 동아일보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3만 호를 맞았는데 기념식을 했대요. 기념식에서 방상훈 대표이사님께서 기념사를 했는데 정말 그 명문이라서. 명문이라서. 짧은데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네. 일제, 전쟁, 독재, 민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권력은 갖은 형태로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고 했지만 우리는 비판 정신을 내려놓지 않았다. 재갈을 입에서 풀고 술을 드신 적이 있었지. 밤의 대통령으로 군림하신 적도 있었고. 네, 그렇죠. 뭐 늘 재갈을 물렸던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조선일보가 국민들에게 재갈을 물렸던. 그러네. 그렇지. 그런 때도 있었죠. 예. 그러면서 그 사실의 힘을 믿고 세상을 비추는 정직한 거울의 역할을 의연하게 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은데, 가짜 뉴스와 편벽한 SNS 소통이 범람하는 시대다. 공신력 있는 신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사실에 대한 믿음과 할 말을 하는 용기로 언론의 본령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SNS 소통을 좀 편벽하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조선일보가 좀 위기의식을 속으로 느끼겠다. 이게 왜냐면 홍석현 전 회장이잖아요. 근데 뭐 한마디 하거나 어떤 거 하면 언론들이 막 스포트라이트를 하고 그게 SNS에서 막 주목이 되고 지금 이러거든요. 근데 예전에 방상훈 사장이 한마디 하면 이게 언론계는 물론이고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었어요. 진짜 몇 군데 보도 안 했거든요. 미디어오늘 외에는 별로 거의 보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미디어오늘에서도요. 조금 크게 이렇게 하고 이 발언이 어떤 맥락인가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 쓴 단어의 그 배경과 이런 어떤 그 의도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고. 근데 그냥 저희 내부에서 기자나 저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요. 그게 바로 오늘의 조선일보의 정확한 측량값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뭐 아주 설득력이 없진 않다. 왜냐하면 이제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했을 때 그때 냈던 기사가 조선인민군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비판 정신을 내려놓지 않았다. 아니 근데 그거는 호외였습니다. 호외. 그러니까 3만 호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 호외가 발행 인간 전두환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지령에 포함되는구나. 그거는 지령에 포함되지. 인간어회도 인간어회도 지령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근데 호외는 일단 조선일보 쪽에서는 이거는 지금 인정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호외니까. 호외니까. 사실 뭐 조선일보가 찍었는지 아닌지도 사실 알 수 없고.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처럼 무슨 포토샵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 조선일보 그걸로 해가지고 내 필요를 느꼈을까? 조선인민군이?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싶기는 해요. 물론 지들이 찍었다는 게 더 훨씬 설득력이 있고, 그때 정철웅 기자가 기사를 잘 썼던데 그 방상훈의 그 할아버지 뻘되죠? 방응모.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좌파들하고 굉장히 친했다고. 좌파 중에 대부분이 다 이제 이북으로 넘어갔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이 이제 장악한 서울이면은 이대로 전쟁이 종결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 방모 씨가 서울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신문이 나올 법도 했다라는 식으로 저는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새로운 시대에 늘 민감하게 변화를 했던 조선일보의 어떤 스타일, 정신이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일제 때는 일본에 충성하고 인민군이 들어오니 또 인민군을 향해서 만세하고, 또 미국이 힘을 발휘하면 또
지금도 예를 들면 한미 관계 걱정하고 미국에게 그 불충하고 있다 문재인이 이런 식으로 또 논조를 펴고 있고 또 독재 시대에는 또 독재 정권 만세 이랬고 이랬던 조선일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 정권이 좀 만만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만만하다. 그러면 또 이제 맞짱을 뜨고 말이죠. 예.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 같다 그러면 뭐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뭐 그렇게 손잡고요. 진실 뭐 이런 얘기를 떠드는 우리 방상훈 사장님. 네. 저는 장자연의 진실이 아직 궁금합니다. 네. 그 얘기하면 큰일 납니까? 아니 정말 안 끝나나요 오늘? 사고의 유연성 막 얘기하다가 장자연으로 또 아니 돌아가신 분은 조선일보 사장을 자기가 접대했다는 식으로 남긴 거 아닙니까? 진짜 진실이 철저하게 밝혀져야죠. 근데 이제 장자연 씨의 그런 묘사나 다름없는 그런 편지, 자필 편지 그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온갖 각주를 달았잖아요. 그거는 스포츠조선 임원하고 헷갈린 거다. 예.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으니까. 근데 장자연 씨는 조선일보 사장이라고 박았고요. 아니 장자연 씨가 스포츠조선하고 조선일보를 구분 못했을까? 뭐 구분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제후가 다른데. 그렇죠. 응? 서울 KBS, 부산 KBS 이거 이렇게 헷갈린 것도 아니고 제호가 다른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 방상훈 사장님 진실을 추구하면서 3만 호까지 찍어내신 신문사 사장님 장자연의 진실이 전 궁금합니다. 저는 월간조선의 그 기자가 저한테 이제 어떻게 지내냐고 거취를 묻는 그런 메일을 보내왔을 때 그래서 성실하게 써드렸는데 오늘 새로 드립을 보니까 방상훈 장자연 진실이 뭐고 이게 딱 나오는 거야. 새로 드립을 보니까 우연히 나도 몰랐는데 이거 보면서 하늘이 적어준 거다. 근데 월간조선에서 그걸 썼대요. 예. 그래서 그 진짜 그 앞자 부분은 따로 이렇게 괄호를 쳐놔. 그래서 이게 세로 드립으로 읽게끔 이렇게 또 월간조선에서 실어주더라고요. 그 월간조선이 진짜 웃겼던 게 그때 당시 무슨 기획이었죠? 하여튼 그 기획이 이제 과거에 올드 친노들은 지금 뭐 하나. 맞아. 내가 올드 친노인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김용민 하루에 한 번 트윗. 한 시간에 한 번 트윗. 한 시간에 한 번 트윗. 그래서 SNS 중독자를 만들었다. 거기 나와 있는 구친노라는 사람들 중에 제일 비참한 사람이 아니 그때 팟캐스트하고 막 되게 바빴잖아요. 그렇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셨는데 취재 제대로 안 했구만.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해서요. 트위터 현재 팔로워가 77만입니다. 77만. 그래요. 그것도 또 트위터 영향력 보면은 내가 대한민국에서 한 25위쯤 돼.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번씩 올리는 게 쓸데없는 짓이 아니었다니까. 그런 것까지 실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조선일보 지령 3만 호 축하드립니다. 근데 지리형이라는 말 자체가 뭐 그런 말 씁니까? 살다가? 안 써요. 여보 지령 3만 호가 넘어가요. 조선일보 한번 구독합시다. 그런 사람 없잖아. 여보 지금이 한 2시쯤 됐는데 판가리 했겠지? 이런 사람 없잖아. 그렇죠. 그렇지. 업계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지령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낡고 고루하고 권위적입니다. 그런 모든 어떤 그 관행과 그간의 어떤 이미지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조선일보도 이제는 거기 구성원들이 사람이 돼야 한다. 3만 호가 됐으니까 이제는 사람이 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엉뚱한 짓 하면서 돈 벌지 말고 착한 일 하면서 도저히 언론이 나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좀 나이가 됐더라도 기술을 배워서 먹고 사는 좀 새로운 방편들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 내가 하는 것이 우리 국가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면은 이직을 던지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가지고 뭐 도장 파는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나라의 사회에 이익을 담당하는 그런 조선일보 종업원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엔 조선일보를 안 봅니다. 정말 안 봐요. 보세요? 저희는 일이니까 일 때문에 보시는데 정말 안 봐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저를 또 씹은 기사가 있는데 분노를 했어요 제가. 뭐 이게 일주일 전에 나온 기사야. 아무도
아무도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어. 야, 조선일보에서 너 씹었더라? 네. 이런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야. 네. 아, 이거 보면서 참 큰일이다. 그 걔가 그렇다고 그 일주일 전 나온 기사 갖고 지금 발끈하면 얼마나 모양이 빠집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네. 아, 참 위기다. 그 위기라는 건 아마 본인들이 잘 알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 90년대만 해도 우리가 쓴 기사가 여론이 된다. 이런 아주 굉장히 허접한 선민의식 같은 게 있죠. 선민의식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심했는데 조선일보가 이제 좀 각성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해서 관훈 나이트클럽을 또 이번 주 마쳐야 될 시간이 됐어요. 네. 뭐 준비한 게 더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준비한 건 없고 저희 미디어 오늘이 카카오톡에 보면 카카오 채널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카카오 채널에 이제 저희가 들어갔는데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면 네,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하기 하나에 몇 원이에요? 몇 원이 아니라 그냥 저희 기사를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으로도 이제 저희가 미디어 콘텐츠를 보내잖아요. 근데 카카오 채널에서도 볼 수 있는 그 채널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 좀 많이 좀 구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그 만들어서 미디어 맞죠? 그렇죠. 카카오톡에서 그 검색에서 미디어 온을 치면 뜹니다. 네. 미디어 오늘 카카오 채널 여러분 많이 또 가입하시고 또 이렇게 시시각각 새로운 뉴스들이 또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좋은 뉴스들 많이 여러분들 또 선별해서 접하시는 것도 언론 소비자의 그 덕목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미디어 오늘 카카오 채널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관훈 나이트클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새롭고 신선하고 앙증맞은 뉴스로 테이블은 좀 바꿔주세요. 테이블 딱 바꾸기 전에 일단 닦아주세요. 네, 이거 뭐 이렇게 잡티가 많네요. 아니면 배를 좀 가르칠게요. 옆에 차단막 같은 거라도 좀 제가 넣어주세요. 지난주에 어떻게든 배를 가려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혁띠 밖으로 빼내면 됩니다. 오늘 전혀 신경 안 쓰고 방송 잘했어요. 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